앞에서 이제 경매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뒷부분에는 이제 경매와 비슷한 공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공매 관련해서 온비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얘기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첫 번째로 온비드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들은 뭐가 있고 그 금액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낙찰 사례와 마지막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원을 하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체납 조세 정리 업무라고 해서 세금이나 추징금 안 내신 분들 자산을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면 저희 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자산을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온비드 업무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유재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온비드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게 80년도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현장 공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공매장을 차려놓고 여러분들 막 오시면은 경매처럼 입찰서를 막 제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이제 분야가 압류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이런 부분들은 다 온비드라는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도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초창기에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안 내서 나온 압류재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온비드가 공신력도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압류재산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이런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도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혹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는 이제 그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기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러니까 18,000여 개가 되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다 온비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를 해서 물건을 매수를 하거나 임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월 방문자 수는 한 74만 명 정도가 온비드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는 사람만 계속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숫자가 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부분의 공공부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그런 것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임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작년 12월에 국가계약법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적용을 받는 상위법령이 있는데, 이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원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국가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온비드를 사용해라 라고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온비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공자산들이 나올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뭐 금융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또 장점을 좀 홍보를 드려야 되는데, 온비드가 이제 입찰자분들한테도 일종의 비용을 절감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 방식이 아니고 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입찰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어디 간다든지 뭐 공매장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고요. 당연히 매각을 하는 기관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온비드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이 매각이 많이 되면서 되게 쓸모없는 불용품도 사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책상 이런 것도 만약에 내용 연수가 다 지났다 하면은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매각을 다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입찰은 민간에서 국민 누구나 온비드에 회원 가입만 하면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도 좋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국가 재정이 좀 더 수익이 증대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편익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전자 방식,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장점을 많이 부각해서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부분일 수도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거래 현황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신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비드 공매 자산은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압류재산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온비드에 실제 들어가 보면은 뭐 기타 일반 재산, 불용품, 되게 어려운 용어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온비드를 켰는데 그 재산의 종류가 압류재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앞서 경매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유했던 게 아니고 민간에서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돼서 넘어올 정도면 은행에서 뭔가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든지, 그리고 누군가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 살고 있다면 명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강의를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명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압류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건이 넘어와서 매각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하나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캠코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공매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매 업무는 총 8개의 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공매를 의뢰하면 캠코는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지 않은지, 공부상의 하자는 없는지, 압류금지 재산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여 공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검토 과정에서 매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매 대행 의뢰를 반려하고, 반대로 매각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임함으로써 공매 업무가 시작됩니다. 공매 진행이 결정되면 체납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공매 대행 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공매의 시작을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체납세액의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각자의 체납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얼마인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공매 대행 통지 후에는 압류재산의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캠코 직원은 해당 압류재산의 물건상의 권리관계나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각 예정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온비드에 공매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공고에는 입찰 기간, 입찰 방법, 배분 요구 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게시된 이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공매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매 통지는 법률상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 통지서 송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매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 통지서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유치 송달, 공시 송달 등 다양한 송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 및 게시하며
본격적인 입찰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까지 작성되어 비치되며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 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 요구 및 권리 신고 현황,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입찰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입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기간 입찰제로 진행되는데요. 입찰 금액은 최저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이어야 유효하고 입찰자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찰은 통상 입찰 마감일 2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며 유찰된 물건은 그 다음 주에 최종 매각 예정 가격을 10% 저감하여 다시 입찰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상 개찰일로부터 3일 후 오전 10시에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매각 결정일 이전까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매가 즉시 중지되지만 매각 결정일 이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매수자의 동의 없이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찰일과 매각 결정일 사이에 3일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므로 낙찰자는 최종 매각 결정을 받을 때까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각 결정일 이후 매수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10일간 연장하여 다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정해드린 납부 최고일까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매수자는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 등기 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 3주 후에 등기 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배분 단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공매 행정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종 이해관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30일 내에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실을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배분계산서는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며 이때 배분순위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며 공매 업무가 종결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업무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체납액 회수를 극대화하고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압류재산과 관련해서는 약간 절차가 달라서 제가 별도로 좀 영상을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압류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게 경매입니다. 다른 재산들하고는 달리 압류재산 역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경매랑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경매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압류재산 경매와 공매가 뭐 비슷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법원 경매랑 압류재산 공매를 비교해 보면은 속도가 매우 좀 다릅니다. 압류재산 공매가 경매보다 조금 더 빠른데요. 이제 매각 예정 가격이 체감되는 속도를 보면은 압류재산 공매는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저희 낙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10%씩 저감을 해가지고 4, 5주가 지나버리면은 거의 절반 가격으로 금액이 떨어지고요. 이제 법원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그 20, 30%씩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 경매는 각기 따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물건 중에 법원 경매 물건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다 하시면 거기에 만약에 세무서에서 압류구 등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반드시 온비드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그 물건이 온비드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종 저희도 하다 보면은 경매랑 공매랑 경합이 될 때 공매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매로 먼저 그 물건을 낙찰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 보시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다 하면은 거기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한 게 있다 하시면은 반드시 온비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법원 경매보다 압류재산의 공매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명도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명도 방법이 명도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명도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 임차인과 협상할 때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재산 공매 통해서도 저 명도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줄이시면은 괜찮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류재산이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뭐 권리 분석, 명도, 막 법원과의 그 법원 경매랑 경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압류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보자도 조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어떤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근저당권도 없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팔 때는 거기 살고 계신 임차인을 이미 내보낸 뒤에 깨끗하게 정리를 한 뒤에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공단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온비드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좀 잘 산정을 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주제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온비드에는 매각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역시 집주인이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함부로 막 나가라고 내쫓거나 갑자기 전세금을 확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물건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증금 없이 1년간 임대료만 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보증금이나 이 시장에서는 권리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임대물건들은 권리금은 당연히 없고 보증금 없이 1년 연납 금액만 내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내에 위치하거나 청사에 있거나 이래서 고정 고객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런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압류재산 말고 다른 이제 국유재산이나 이용기관에서 내놓는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거래 방식이 최고가 낙찰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경매라든지 공매, 압류재산 공매와 비슷하지만 낙찰을 받고 난 이후의 계약 절차는 그냥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압류재산은 등기 촉탁을 저희 캠코에 의뢰를 해야 됐었는데 이거는 내가 낙찰만 받으면 내가 이제 계약자가 돼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하듯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자산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요. 누적 입찰 참가자 수가 176만 명으로 나오고 1년에 20만 명씩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한 분이 1년에 300번 입찰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면 막 200번, 100번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 업을 어떤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저희가 사실 입찰자 정보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파악은 좀 어렵지만 관련된 업종에서 뭔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 들어서 조금 수가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물건이 좀 줄어든 추세고요.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이제 물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10만 건 정도의 물건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동산 매각 물건 작년에 거래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가 부동산 매각건이고 20%가 부동산 임대 물건입니다. 그 밖에도 뭐 자동차, 기계 장비 이런 것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경쟁률이 8.1대 1입니다. 제일 높죠.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이 타시던 자동차나 저희 캠코 사장님이 타시던 자동차 같은 게 내용 연수가 다 되면 온비드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전화해 보시면 이거 혹시 이사님이 타던 건가요? 감사님이 타던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매각 담당자들이 웬만하면 다 알려주세요. 이거 고위 임원들이 타던 거라 키로수는 많은데 관리는 진짜 잘 돼 있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용차들이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물건이 매년 이렇게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는 거는 이제 임대 물건 올라오는 부찰 건수와 거래된 낙찰 건수인데 작년 이제 2018년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들 이제 1000여 개 공직 유관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임대에 붙일 때 반드시 온비드를 통해서 해라. 이게 이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고 기록이 다 남으니까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작년에 임대물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사라든지 뭐 이런 코레일이라든지 도로교통공사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대물건이 많이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거래된 것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임대물건은 뭔가 했더니 예상을 깨고 부동산이 아니고 서울 시내버스 광고 운영권이 가장 비싸게 거래됐더라고요. 임대물건 중에서 이게 3년짜리 운영권이라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서 이 버스 옆에 뭐라고 하죠? 지명 광고라고 하느냐? 이런 광고권을 이런 것도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저게 이제 3년짜리가 1,500억 원이 넘게 팔려가지고 가장 최고가 임대물건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됐던 물건 중에는 그 올해 4월인가에 그 서울시에서 그 서울 한강 난지공원, 여의도공원, 반포 한강공원의 매점 운영권을 임대권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입찰에 붙여가지고 뭐 과거에는 미니스톱이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GS라든지 뭐 다른 여러 군데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점 운영권도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찰서나 군부대 이런 데 가시면은 이분들은 되게 밤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미용실이 군부대나 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 운영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인천교통공사에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국민들한테 이 땅을 또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관심 많은 분들도 이런 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통영 케이블카 타는데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단지에 있는 건데 그 휴게소에 자판기 설치 운영권을 또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서 임대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임대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재테크,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눈여겨 보셨다가 입찰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대권 말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비싸게 팔렸던 물건은 아마 몇십 년 동안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 삼성동에 한국전력 부지, 한국전력이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삼성동에 있는 구 본사를 매각을 했는데 감정가가 3조 원이었고 낙찰가가 10조 5,500억 원에 거래가 됐죠. 그래서 저희 자산관리공사가 이때 수수료로 33만 원을 받고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 수수료 상한선이 33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막 밤새서 혹시라도 전산이 잘못될까 되게 전전긍긍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거래를 하고 저희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특이 물건으로 뭐 부동산도 많지만 그 밖에도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고위 공무원분들이 해외 출장 갔다가 선물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에서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온비드를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셨는데 정부 부처에서 뭔가 나왔는데 뭐 비싼 시계다 이러면은 선물 받은 거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동산 보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동산 물건 많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최근에 검찰청에서 내놓은 명품 가방 몇 개가 있었는데 에르메스랑 샤넬이랑 뭐 루이비통, 남자 같은 경우에도 페라가모 벨트, 그 다음에 뭐 구찌 선글라스 이런 게 지난달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공매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만 나오면 그렇게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근데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명품 가방들 이제 검찰청에서 추징금 환수 같은 거를 위해서 이제 몰수품, 압수품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 되다가 보관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이제 온비드를 통해 다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부동산도 역시 온비드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오늘 또 임대가 주 메인 테마다 보니까 일단 임대 물건들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1,000만 원 이하 임대료, 그러니까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좀 저렴한 임대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저렴한 이유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조그만 짜투리 땅, 예를 들어서 토지 개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도로 그 이제 용지라고 하죠. 뭐 단독주택 용지, 상가 용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잘려진 조그만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임대료율이 좀 저렴한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판기 운영권 이런 것들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렇게 조금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은 이제 학교 매점,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데요. 이제 내가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아직은 노하우가 없고 한번 워밍업을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분들이 학교 매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가서 학교에 직접 근처에 있는데 가서 직접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금 당연히 없고 이제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 크게 들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에 대한 감을 한번 익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학교 매점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 많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둘 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 고객이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틈새 물건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기 물건으로 자리를 잡아서, 대신에 이런 것들이 지역 제한 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 것만, 대전에 사시는 분 대전 것만 이렇게 좀 제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관심 있으시면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그 동작구 상도동 주민센터에서 과거에 주차 요원분이 계셨던 공간이 이제 주차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면서 그 공간이 비어가지고 그걸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커피집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2의 이제 인생을 살게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도 이제 원래는 경매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제 공매라는 거를 이제 주변 지인분한테 들어서 그래 매각 말고 임대로 내가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한 5년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예전에 홍보실에 입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뷰를 하러 이분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5년 지나고 나서 딴 분이 낙찰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달라져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5년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거 웨딩 스튜디오 창업권은 저희가 방송에도 한번 나와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기차역인데요. 언뜻 보기엔 일반 기차역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 역사 안으로 들어가니 색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의아했죠. 여기에 과연 스튜디오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으리라 전혀 생각을 못하고
무려 130평에 달하는 웨딩 스튜디오. 은은한 자연 채광과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 스튜디오는 마산역에서 KTX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사무실로 사용을 하던 장소거든요. 휑하고 딱딱하던 사무실이 아름다운 웨딩 스튜디오로 180도 변신을 했습니다. 기차역이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는데요. 한 번에 와산역까지 와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마치고 다시 또 천안까지 KTX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서 기차 안에서 피로를 풀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점 같습니다. 김보현 씨 부부가 이곳에 웨딩샵을 열게 된 건 3년 전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쓰던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시작할 때는 전세금에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창원에 갔을 때는 이제 운영은 잘 되지만은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이게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리마인드 촬영하구나.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년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요즘 인기입니다. 처녀 총각 시절 기차를 타고 다니며 연애했던 부부가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명절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안에 막상 와보니까 구성 자체라든지 모든 시설 면에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웨딩샵을 이곳으로 옮기고부터는 외부 거래업체와의 왕래도 더 활발해졌는데요.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1, 2층 외에도 바로 옆에 공간까지도 증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하게 뜨고 있다는 공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유재 그래서 이 사례는 저희가 예전에 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임대 물건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부동산 눌러보시면은 물건이 나오고요. 그 밑에 가장 밑에 부분에 공공기관 임대 물건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내놓는 임대 물건만 따로 모아놓은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뿐만 아니라 이제 매각건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토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매각 물건들도 뭐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내가 그 조그만 짜투리 땅 같은 거 뭐 낙찰 받아봐야 어디다 쓰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사례는 이제 서울의 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한 14평 정도 되는 국유지를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평이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 주인공분이 그 건축 설계 사무소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땅콩 주택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지 구매비 14평짜리 대지 구매비는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건축 비용이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3층짜리 땅콩 주택을 지어서 한 3억 원 정도의 자기 소유의 이제 집을 이렇게 지은 사례여서 감정가가 1억 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6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전문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활용한 사례여서 보여드렸고 맹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국전력 같은 데서 그 산 위쪽에 원래 송전탑을 세워놓잖아요. 그럼 송전탑을 요새 다 철거를 하고 지하화하는 지금 추세여서 송전탑이 있던 자리, 산꼭대기에 송전탑이 있던 자리들이 종종 또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맹지를 어디다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정가가 5,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맹지다 보니까 유찰이 돼서 한 3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잘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생산된 전기를 또 한전에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월 한 100 얼마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저희 그 이용수기 공모전 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낙찰 받아서 월 100만 원 정도면은 금방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맹지더라도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서 잘 낙찰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학교도 지금 온비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에 있는 학교를 낙찰받으신 사례인데 이 낙찰받으신 분이 그냥 받으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셨는데 그때 당시 한 3, 4년 전에 웰빙 말고 웰다잉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때 열풍이 불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 학교 건물은 호상박물관, 그러니까 임사체험도 할 수 있고 막 상여 이런 것도 이렇게 놓고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꾸며 놓으셨고, 그 학교 앞에 운동장은 글램핑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분이 주말에 많이 벌 때는 뭐 일평균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뭐 그냥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학교랑 이렇게 잘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사실 온비드라든지 저희 스마트 온비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입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보안 때문에 은행용은 안 되고 범용 공인인증서만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비드 통해서 뭐 인증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온비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88-5321번 콜센터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을 하시다가 모른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그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전화 끊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다거나 하시면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하실 때도 그냥 요즘은 다 그냥 키워드로 많이 넣어서 검색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글자로는 검색이 안 돼요. 뭐 벼 이런 걸로는 강 이런 걸로는 검색이 안 되고 반드시 두 글자 이상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으시고 항상 두 글자 이상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전자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거라서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입찰 화면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 그 기간이 도래를 하면은 여기 입찰 버튼이 입찰 기간 도래 안 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입찰이다 하면은 5시가 땡 치는 순간에 입찰 버튼이 저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건도 다 알아보고 권리 분석도 하고 뭐 이제 한번 조사도 잘 깔끔히 했다. 그래서 내가 입찰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입찰 버튼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로는 입찰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 꼭 받으셔야 될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거를 항상 최신화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입찰과 관련돼서는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공고문이 항상 다 있어요. 모든 입찰권에는 공고문이 있는데 그 공고문을 숙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서는 한번 제출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매장에 가서 경매 그 봉투를 이렇게 투찰하는 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는 내가 어떻게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매의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동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이 밑에 이렇게 내가 얼마를 써서 낼 건지 그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입찰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 입찰 보증금을 입찰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을 합니다. 법원 경매도 그냥 입찰서만 내는 게 아니고 보증금까지 동봉을 해서 넣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서 입찰 금액 입력하고 보증금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보증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증금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보증금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은 납부해야 될 보증 금액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가 만약에 유찰됐을 때 환불받을 계좌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입찰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공인인증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입찰자가 진짜 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입찰서에 내가 사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 암호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입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입찰서가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입찰서 상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되는 가상계좌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상계좌 번호로 입찰 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 금액을 납부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유효한 입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 과정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만 하시면 입찰 참여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 온비드에서도 입찰 기능이 구현이 돼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부동산 같은 데 이렇게 갔다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온비드에 있더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입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입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올라왔다가 기간이 되면 사라졌다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계속 생활화를 해주셔야지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온비드에서 계속 검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소소하게 시간도 때울 수 있고 잘하면 나한테 맞는 물건도 잘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온비드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물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이 불가합니다. 제가 입찰 버튼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직 없지만 제 자식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공매 투자라든지 경매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공매 물건들은 압류재산 물건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사용하던 물건이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사진도 물론 다 있지만 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 뭐 이용기간 물건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아니겠지만 압류재산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결정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되거든요. 목요일에 이제 내가 낙찰 결정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체납자가 돈을 내버리면 그 공매는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항상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식으로 약간 구성을 해서 보셔야지만 이제 투자하실 때 손해를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공유자가 내가 쓴 가격에 그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경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 다양한 물건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농지를 낙찰받으신 경우에 농취증 발급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그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취증을 다 내시는데 저희 국유재산 같은 거 매각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 전에만 이제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내가 낙찰 대금까지 다 지불하고 났는데 농취증이 발급이 안 돼서 소유권 등기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내가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이런 걸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당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꼭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다양한 물건을 검색해 주시면 좋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공고문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물건 페이지 들어가면 해당 공고 보기 버튼이 있고 그쪽 하단에 이제 공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금액이라든지 뭐 평수 이런 거는 물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임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 기간 그리고 혹시 내가 임대를 받았을 때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학급에 몇 명 학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사용 허가 기간은 몇 년이고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 주셔야 되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거에 저촉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뭐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는 못 판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납품을 받기로 한 업체가 김밥을 뭐 하기로 했는데 막 이런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서 제한 사항을 확인을 해주시고 입찰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입찰서는 한번 제출하면 절대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비드 회원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매 투자 아카데미나 메일링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